역사상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해진 인간이 종종 있으니 피루스도 그 중 하나입니다. 피루스의 승리는 상처뿐인 승리, 실속 없는 승리를 가리키는 말로 오늘날 군사, 경제 분야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불명예스러운 용어의 주인공 피루스의 삶과 그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루스는 그리스 에페이루스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어렸을 때 부친이 암살당하고 성장해서 왕국을 되찾지만 다시 쿠데타로 인해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집트의 공주 안티고네와 결혼해 막강한 처가가 빌려준 돈과 군대로 나라를 되찾고 그 뒤에 그리스 전역에서 무용을 떨친 명장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피루스는 선두에 서서 용맹을 떨치는 맹장이지만 상황 파악이 빨라 아수라장인 전장에서도 부대를 손발처럼 움직이며 지휘하고 특히나 부대 배치나 지형지물에 탁월해 진법의 대가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군사적 재능을 바탕으로 그는 제2의 알렉산더를 꿈꾸며 그리스에서 계속 전쟁을 거듭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탈리아 남부에서 편지가 옵니다. 타렌툼을 포함한 그리스계 도시국가들이 신흥국가 로마에게 핍박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란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평정했던 마케도니아를 다시 상실해 의기소침했던 피루스는 새로운 정복 대상이 필요했고 35만 명의 용병을 제공해주겠단 말에 솔깃해 바다 건너 타렌툼으로 갑니다. 도착한 피루스는 35만까진 기대도 안했지만 그래도 나름 부유한 타렌툼이 공 하나 뺀 3만 정도는 준비할 줄 알았거늘 그들은 아무런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빡친 피루스는 극장과 목욕탕을 폐쇄하며 전시체제를 다지지만 피루스를 용병 정도로 생각한 타렌툼인들은 도리어 반발을 합니다. 이렇게 피루스는 이탈리아 남부에서 아무 지원 없이 싸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와 격돌한 피루스는 제법 잘 싸웁니다. 피루스의 후속 부대가 도착하기 전 승부를 보겠다며 선빵을 날린 로마의 군대를 박살내버리고 로마 시외각 60km 지점까지 도달해 로마를 압박합니다. 물론 7,000대 4,000이란 애매한 교환비로 승리했지만 말입니다. 로마는 위기를 느꼈지만 곧 전의를 다지며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아스쿨룸 전투에서 4만 로마군과 2만 5천의 피루스군이 격돌. 피루스는 부상을 입고 격전 끝에 승리를 하지만 역시나 6,000대 3,500이란 찜찜한 교환비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피루스 측은 유력한 지휘관을 다수 잃었으니 이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이었습니다. 본인 말로 이런 식으로 이겼다가 완전히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피루스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며 로마에서 소모전에 시달리고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 도시들은 그를 외면해버립니다. 그들은 피루스가 이겨도 자신들의 왕처럼 군림할까 경계해 내심 이런 식으로 소모전을 바라고 있었고 로마는 시민권자는 물론 무산자 계급까지 징집하며 동맹시의 협조로 전력을 보강하니 피루스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피루스로선 자기 나라로 후퇴를 하든지 아님 내친김에 이탈리아 남부를 제압해 근거로 만들어야 했지만 엉뚱하게도 시칠리아의 요청을 받고 시칠리아 섬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3개 도시를 주겠단 말에 솔깃해 약화된 전력으로 뜬금없이 시칠리아로 갔지만 모두가 예상한 것과 달리 카르타고군을 상대로 계속 승리를 거듭합니다. 문제는 그 뒤에 로마가 다시 타렌툼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남부 이탈리아로 건너가 싸우지만 이때 추격한 카르타고 해군에게 털리고 망가진 전력으로 강대해진 로마군에 패해 결국 에페이루스로 돌아옵니다. 2만 5천의 병력은 이때 8,500으로 줄어 있었으니 그가 6년 동안 고국을 떠나버린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돌아온 피루스는 다시 마케도니아를 탈환하겠다며 전쟁을 벌이니 일반적인 예상대로라면 깨져야 마땅하지만 웃기게도 그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실속 없는 승리였으니 마케도니아 전 지역을 장악하고 통치하기엔 너무나도 전력이 약해서 다시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 뒤 약화된 전력을 회복하고자 군자금을 얻기 위해 스파르타의 내전에 참가했던 피로스는 시가전에서 한 여인이 투척한 돌을 맞아 쓰러지고 이 틈에 덮친 적병의 습격으로 전사합니다. 사실 소모전이란 개념은 피로스 이전에도 이후에도 있었지만 피로스의 문제는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부족했던 게 문제입니다. 알렉산더는 늘 자신을 중심으로 판을 짜며 전쟁터를 그리고 전세계를 움직였지만 피로스는 자신이 얻은 승리를 활용해 판을 짜지 못하고 계속 주변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로마라는 후발주자의 명성만 키워줘 제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쩌는 능력이 전부가 아니란 걸 보여준 피로스의 일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15년 6월 18일 유럽 패권이 달린 워털루 전투. 황제 나폴레옹의 건강 문제, 장수들의 실체, 그리고 여러 불운이 겹쳤지만 적장 웰링턴도 한계에 이른 상황. 이제 나폴레옹의 희망은 프로이센군을 추격하러 간 그루시 원수의 군단입니다. 그때 한 무리의 군세가 전장에 도착하고 황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군세를 살피지만 그들은 검은 군복을 입은 프로이센 군단입니다. 망연자실한 황제는 그루시는 어딨냐고 외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이며 어디서 뭐하고 자빠져 있었을까요? 에마뉴엘 그루시는 후작 가문 출신으로 사관학교를 거쳐 기병대에 들어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의 시종을 지냈고 왕의 숨겨진 자식이란 말이 돌 정도로 프랑스 왕실과 가까웠는데 정작 그는 프랑스 혁명 사상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 덕에 혁명 세력의 숙청에서 살아남고 나폴레옹의 군대에서 그리 튀는 인재는 아니지만 성실함과 충성심 그리고 기병 전문가로서 기병대장과 사단장, 군단장 등 여러 요직을 거칩니다. 그러나 1814년 러시아 원정 실패로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모든 지위를 뺏기고 추방됩니다. 귀족 출신이란 자가 혁명 사상에 빠져 나폴레옹 군부의 간부로 활동하니 루이 18세에게는 따따블로 찍히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싶었던 그루시에게 다시 기회가 오는데 엘바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이 파리로 와서 보기를 한 것입니다. 그루시도 달려와 함께 합류를 합니다. 나폴레옹은 전 유럽에 나는 프랑스 황제에 만족하니 친하게 지내자고 하지만 이걸 믿을 순진한 나라들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연합군이 집결해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나폴레옹은 군을 정비하지만 지휘관의 질적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나폴레옹 몰락 뒤 안면 몰수하고 시골에 짱 박히거나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배신해버리니 나폴레옹의 인재풀은 용맹하지만 전략이 부족한 미셸 네, 기병 전문가고 나름 쓸만하지만 사령관으로선 검증이 안 된 그루시 같은 장군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용을 갖춰야 하니 네와 그루시를 원수로 삼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러시아, 오스트리아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한 곳에 모이기 전에 가까이 있는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을 각계 격파하기로 전략을 짜고 지금의 벨기에를 목표로 진군합니다. 조선인 리니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을 격파하지만 문제는 괴멸에 실패해 상당수 프로이센 병력이 보전된 상태로 전장을 이탈합니다. 나폴레옹은 3만의 군대를 그루시에게 맡겨 프로이센군을 추격하게 했고 자신은 웰링턴을 치러 갑니다. 와브르 일대를 수색하며 프로이센군을 추격하는 데 집착한 그루시는 워털루 전역에서 대포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데도 계속 와브르 일대를 헤집어 다니고 부하들은 의미 없으니 다 때려치우고 빨리 황제에게 합류하자 하지만 그루시는 계속 추격을 고집합니다. 임무는 끝까지 수행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와브르 일대에서 프로이센군을 몰살하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 자기가 미끼에 걸렸다는 걸 압니다. 그제서야 군을 돌리지만
이미 나폴레옹은 블레어 장군의 기병대와 웰링턴의 협격으로 무너지고 이로써 백일천하는 막을 내립니다. 그르시는 무너진 황제군을 수습하고 자신의 병력을 온전히 퇴각시키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사였고 본인도 미국으로 망명하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주변의 비웃음을 받다 1847년 생을 마감합니다. 피터의 원리에 따르면 사람은 무능이 탄로날 때까지 승진을 거듭해 결국 상층부가 무능력자로 채워진다는 원리인데, 달리 말하면 무능이 탄로날 때까지 능력자였단 뜻입니다. 오늘의 마부장이 어제의 장그래였던 건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그래는 어쩌다가 오늘의 마부장으로 변했는가? 그건 바로 지위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위에 맞춰 성장하고 변해야 하지만 대다수 인간은 그러질 못하고 조직사회는 연공서열과 해당 직급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을 거듭하니 유능한 대리가 꼰대부장으로 변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르시는 피터의 원리에 딱 부합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르시는 사실 원수가 되기 이전 이렇다 할 눈부신 전공도 실책도 없었습니다. 기병 전문가로서 나름 노하우가 있었고 퇴각전 때 보여준 수습 능력을 보면 군인으로서도 마냥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전략가나 리더는 아니었고 원수란 직위는 그런 그에게 너무나도 안 맞는 갑옷이었습니다. 군의 원수는 경우에 따라 나폴레옹을 대신할 폭넓은 전략적 시야와 결단력을 갖춰야 했지만 그러기에 그는 너무 시야가 좁았고 고지식한 데다 수동적이었습니다. 군이라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나폴레옹의 카리스마, 쟁쟁한 선배들의 은퇴로 특진한 불편한 상황은 더더욱 그의 단점을 키우고 결국 역사를 바꾼 오판을 해버립니다. 역사를 바꾼 희대의 엑스맨, 우정이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렇기엔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서든 존재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함부로 비웃기가 힘듭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터의 원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말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사회인의 모습을 보여준 그르시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